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신부름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길 바라겠고요. 한 주간 부동산 시장을 달궜던 주요 뉴스들, 특히 부동산뿐만 아니라 최근에 거시경제 환경이 굉장히 급박히 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주요 뉴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통해서 제공한 정보들을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본 내용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네프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둘째 주 주요 뉴스들 전달을 해드릴 건데요. 최근에 다시 또 수원에서 전세 사기가 나왔다는 그런 뉴스가 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보증기관들의 전세 보증 사고액이 또 늘어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는 요즘에 월세로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전세 사기 사건이 워낙 빌라에 많다 보니까 월세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반대로 아파트는 최근 들어선 다시 전세 계약을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요 배경이 어떤 건지 조금 더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 관련해서는 소형 아파트가 조금 반사이익을 얻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대형 아파트는 아파트 베이스의 주거인데, 빌라나 오피스텔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소형 아파트로 조금 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요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장이 주택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좀 위기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주택 건설 경기가 지금 좋은 게 아닙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 서울이 올해 가격 반등에 성공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은 수주라던가 착공이 너무 위축돼 있기 때문에 건설 경기가 좋지 못하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 조금 신박한 기사였는데, 부동산원이고 KB고 가격 동향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간으로 발표되는 가격 동향은, 동향이라는 거는 진짜 정말 하등 의미가 없다는 게 연구 자료를 통해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뭔가 종사하신 분들이 굉장히 기분 나쁠 법한 그런 뉴스인데, 주간 동향 관련해서 중요한 연구 보고서가 떠서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혼인신고해라, 왜냐면 대출 관련 기준이 좀 올라갔으니까. 그 다음에 요즘에 원베일리라고 반포에 입주되는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창문이 또 깨졌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창문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던 단지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 뉴홈 사전 청약 드디어 6월, 9월, 12월인데 9월 뉴홈 사전 청약들이 9월 말부터 쫙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알아볼 거고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뉴스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수원에서 전세 사기가 다시 터졌습니다. 이게 경기도 관련해서 제가 경기도 주택 쪽이랑 어느 정도 교류를 하고 있었는데, 수원에서도 큰 사고가 터진다고 약간 얘기가 나와서 약간 짐작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수원시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등 다세대 주택을 다수 보유한 임대인 일가 전체가 그냥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날리게 된 그런 사건인데, 경기도에 접수된 것만 피해 사례 50건, 피해 규모 70억 정도 되고요. 세입자당 1억 이상의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다른 집이 너무 많다 보니까 500명 넘고 3천억에 달할 수 있다. 와, 이게 하여튼 엄청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갭 투자는 무제한 레버리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수가 1000채여도 되는 건데, 개인이 그 1000채 현금 흐름도 없는데 1000채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진짜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이거를 제도를 안 바꾸고 있습니다. 임대인 일가는 정씨 부부라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해서 아들 3인까지 돼 있고요. 전체 부동산이 16개, 법인이 수원 6개, 화성 6개, 용인 3개, 양평 1개 이렇게 등록이 돼 있다고 하고요. 의왕, 성남, 제주에도 법인 등록돼 있다고 합니다. 거의 자기 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 써서 갭 투기를 했다가 전세가 폭락해서 잠적을 했기 때문에 출국 금지 내려놓은 상태다, 이렇게 했고요. 작년에 임차보증금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잠깐 잠잠해졌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기저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왜 알 수 있냐면은, 이런 거를 전세보증 사고액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세보증금 사고가 전국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냐면은, 전세보증 사고에서 한 3분의 2는 빌라나 연립 다세대인데, 나머지 3분의 1이 아파트인데, 지금 전세가가 집값의 90%를 넘는 깡통 주택들, 이런 주택들이 진짜 적지 않고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는 진짜 20% 넘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중별로 이렇게 통계가 좀 정리가 된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국토위 맹의원이 그 취급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어느 정도 공개가 된 것 같은데요. 보증금이 이렇게 90% 초과 100% 이하인 요런 건들 보시면은
진짜 이 보증사고 현황이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6월까지 보시면 6천억, 이게 6천 건에 1조 3천억. 이게 그러니까 상반기 기준으로 1조 3천이고 작년 연간으로 9천억이니까 그거 이상으로 생각하면은 금액이 얼마나 큰가 이제 확인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보증 사고가 나는 그 전세가율의 그 수준을 보면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80%에서 90% 요쪽 합치면은 상당한 비중이 되는데요. 그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전체로 봤을 때 그 50% 이하, 40% 이하 이런 쪽에서는 사고가 몇 건 안 나고요. 400건, 300건, 600건. 근데 70% 넘기 시작하면 1,400건, 80% 넘으면은 3,500건, 90% 넘으면은 14,400건. 거의 그래서 전세가율이 70%가 넘는 구간부터는 보증금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증금 사고라는 거는 이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금액이 그 보증금 사고액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증금 사고가 발생을 하면은 그 사람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보증 금액을 돌려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게 소위 이제 대위변제액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2023년, 24년 이건 미래치인데 이거는 이제 유경진 의원실에서 공개했던 자료를 언론이 그 보도가 한 건데요. 전세보증 사고액이 올해 얼마냐면 약 3조 8천억이고요. 대위 변제를 3,160억 정도 해줄 예상인데 요 중에 미회수가 생기는 거죠. 이 중에 집주인들이 소위 런쳐버리거나 집주인이 돈 없다 파산하거나 이래버리면은 그 미회수 금액이 나오게 되면서 미회수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주도보 손실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유경진 의원실에서 조사한 거는 앞으로 미래치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4년에도 3조 5천억 정도가 보증금 미회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도, 그러니까 내후년에도 2조 6천억. 그러니까 3년 누적으로 한 10조 원 정도 보증금이 안 들어올 것 같다. 주도보가 약 8조 원에 가까운 돈을 대변제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 8조에 가까운 돈이 이 중에서 얼마가 회수될지 모르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허그가 그 재정에 진짜 이게 손실이 심각할 것 같은데, 와, 이거 뭐. 지금 허그 자본을 보면은 원래 6조 원 정도 됐는데, 이거 좀 키우고 싶은데요. 허그 자본이 한 6조 원 정도 됐는데, 올해 1조 7천억 정도 단기 손실을 보게 되면서 자본이 깎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4조 원대로 깎이는데 내년에도 1조 4천억, 2조 원대로 깎이네. 25년에도 3천억 정도 깎여서 2조 3천억 찍고 그 다음에 26년 되면은 2,700억 정도 흑자를 보고 이렇게 돌아서는 걸로 생각을 하나 보네요. 그래서 지금 허그가 그 자기 자본의 일정 배수를 가지고 이 보증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자본 깎이는 걸 보면은 와, 이거 뭐 진짜 심각하네. 그래서 지금 허그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하는 건 두 개죠. 허그 보증 한도가 자본금의 60배에서 70배로 늘리겠다는 거랑 그 다음에 허그 지금 증자를 하고 있는데 올해 1조 증자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7천억 넣고 이제 3천억 넣을 예정인데 지금 1년에 이렇게 돈 날리는 거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물론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냐 현금으로 회수가 되기는 될 거예요. 근데 못 받는 것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와, 진짜 이거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빌라는 지금 월세고 아파트는 전세라고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전월세 거래 비중 중에서 전세 비율이 내려가는 속도가 이렇게 23년 정도 되면 22년, 23년 빌라 전세 사기가 나오면서 전세 비중이 이렇게 엄청나게 내려온다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도 단독주택이나 빌라 전월세 거래량 보면은 전월세 거래량 비중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22, 23년 되면서 평균 우리는 원래 전세를 좀 더 선호했는데 전세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준월세, 월세화 거래가 많아져가지고 50%대로 한 번에 올라가더니 올해는 60%까지 이렇게 찍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빌라의 경우에는 전세 사기, 특히 신축 빌라는 전세 사기 더 위험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신축 빌라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신축 빌라가 또 잘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좀 있나 봐요. 어쨌든 이 전세 사기가 전방위적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이런 약간 임대차 거래 패턴도 조금 달라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달 기준으로 62%, 전체 임대차 62% 전세였고 38%가 월세인데 작년 말에는 전세 비중이 더 낮고 월세가 좀 높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세가 다시 이렇게 높아진 거는 사람들이 갑자기 아파트 전세를 엄청 선호하냐 그런 거라기보다는 전세 대출의 부담이 작년 말 대비해서 굉장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평균 전월세 전환율이 4.8%인데 이 4.8%보다 낮은 전세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면 전세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 대출이 5% 넘었던 22년에는 전세를 엄청 비선호했는데 올해 인위적으로 은행들이 그 대출 금리랑 전세 대출 금리를 좀 낮춰줬잖아요. 4%까지. 그러다 보니까 4%로 낮춰주니까 자연스럽게 월세보단 전세가 더 싸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면서 올해 하반기 들어서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 올라가면은 매매 가격 올라가는 법입니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7월부터 9월까지 굉장히 강세를 만들었던 신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 지수가 진짜 최근 들어서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게 티가 날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빌라에 있는 그런 그 전세 사기가 또 아파트의 전세 선호도 살짝 심정적으로 영향을 주니까 뭐 센티먼트적인 부분이든 이런 금리가 결정하는 펀더멘탈한 부분이든 지금은 전세 선호가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가를 이게 제가 네프콘에 썼던 칼럼인데 조금만 소개드리면은 현재 서울 기준은 전세 2배가 주택 매매 가격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주택 매매 가격을 높이고 싶으면 전세가를 높이면 되거든요. 근데 전세를 지금 조달하는 거를 제가 계산을 해놨어요. 이제 나중에 글 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만약에 4억 8천짜리 전세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4억 8천짜리 전세는 5% 전환율인 경우에는 월세 2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200인데 12개월 곱하면 2,400이 되잖아요. 2,400을 5%로 나누면은 한 4억 8천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4억 8천이라는 금액을 통으로 조달하는 거나 내가 월 200만 원 내는 거나 현금 지출은 똑같다는 게 되는 건데요. 근데 내가 이 5%가 아니라 더 낮은 퍼센티지로 소위 4%로 돈을 빌릴 수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4억은 4%로 빌리고 8천은 5%로 내가 자본 조달한다 그러면은 이때 들어가는 돈은 4억의 4%인 1,006만 원, 8천의 5%에 400 합산 2천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내가 자기 자본을 낼 때는 월 200 살아야 되는데 아래 이게 한 4%로 싸게 대출되면은 월에 한 175만 원 이 정도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더 싸지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은 월 200만 원 낼 만큼의 임차 환경이면은 요 금액도 2천이 아니라 2,400까지 올라갈 룸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4억의 4%가 아니라 5억의 4%까지 올라갈 수가 있으면서 전세가 4.8억이 아니라 5.8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는 4억 8천이 밸런스 가격인데 대출을 낮게 주면 줄수록 전세는 훨씬 올라갈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전세가 1에서 1.2가 되고 주택 가격은 2에서 곱하기면 2.4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매매가 2는 전세가 1의 2배인데 전세가 대출금리 낮춰주면은 1.2로 올라가면은 1.2 곱하기는 2.4로 주택 매매가가 20% 올라가는 룸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전세가랑 매매가랑 뭐 같이 가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요 위에가 매매 실거래 지수 패턴이고 올해 확실히 1월, 2월을 기준으로 이제 반등세가 서울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세도 그 펀더멘탈이 이렇게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 1월, 2월을 기준으로 2월, 3월을 기준으로 전세 가격 역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됐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부분에서 그 강세를 같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작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펌핑하는 거는 쉽죠. 매매가 펌핑을 하고 싶으면은 전세가를 올리면 되고 전세를 저리 대출로 열어주면 되는데 시장의 전세 대출 금리가 내려갔으니까 그런 영향을 확실히 받아서 전세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월세보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소형 아파트가 반사이익 받고 있다는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전세 대출 금리도 낮아지고 주택 담보 대출 금리도 낮아지긴 했지만 아직 이것이 완전히 우리나라 가계가 정상화된 상태에서 돌아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거래량이 충분히 올라오지 못해서 지금 공인중개사분들은 거래량 위축에 따라서 굉장히 좀 침체 중인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뭐 응시자도 감소를 했고 개폐업 그 휴업 현황도 그 폐업 현황도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신규보다 폐업이 더 많기 때문에 현재는 중개사 수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매매 거래량 같은 걸 보시면은 2006년부터 2023년까지 그 매매 거래량 추이를 봤을 때 보통 그러니까 1년에 5만 호 위축돼서 3만 호, 2010년에 2만 호까지 빠진 적이 있었고요. 2012년에도 2만 호까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11, 12년 서울시도 주택가격 마이너스긴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3만, 4만, 7만, 6만, 6만 이렇게 6만, 7만 대를 꾸준히 유지하다가 뭐 4만 6천, 2만 1천, 4만 4천 이렇게 갔었고요. 그러다가
이게 요 위에 거랑 합쳐야 되니까 이제 실제로는 더 큰데 이렇게 가다가 작년에 진짜 보시면은 이게 작년에는 9,900세대 정도밖에 9,000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에 진짜 1,000세대도 거래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올해 이렇게 반등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은 총 값이 이렇게 만이 안 됐던 적은 여기가 만, 2만, 3만, 4만, 5만, 6만인데 6만 넘은 것도 한 3개년도밖에 없지만 보통 5만은 갔었거든요. 근데 작년은 만이었고 올해는 지금 약 2만 세대 정도 이제 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체감상 월 3천원으로 올라오면은 한 3만까지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중개 거래는 굉장히 위축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개 거래 위축으로 중개사들이 폐업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 경기도 좀 좋지 못합니다.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건설 쪽에서는 숫자들이 좀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게 내년에도 건설 경기 쪽에서는 뭐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에 부담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건설 경기가 안 좋고 PF 위기가 있으니까 주택 시장을 부양시켜 줘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자산 가격의 위축이랑 경기 위축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경기 위축이 발생했기 때문에 작년에 특례보금자리론 틀어가지고 그거를 돌려 세우려고 했는데 특례보금자리론을 썼더니 나왔던 결과는 자산 가격만 올랐거든요. 10% 정도. 미분양 미착공 PF는 여전히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이 7만원대에서 6만 2천원으로 빠졌기 때문에 미분양 감소된 거 아니냐, 괜찮아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인허가를 받고 주택을 공급하지 않은 것만 순증이 13만 호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분양을 했으면은 미분양이 훨씬 늘었을 건데 현재 미분양 위축된 거는 분양을 안 해서 감소한 게 커요. 그러니까 특례론 등 기존 주택 가격을 올리는 정책을 쓴 게 PF 문제랑은 상관없거든요. 오히려 PF를 살리기 위해서는 PF 쪽 부채를 떠간다던가 이런 형태의 정책들이 나와야지 이 문제가 풀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부 사건별로 그 상황을 정리해서 정리할 건 정산할 건 정산하고 이런 식으로 취급 처리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건 아니고요. 일각에서는 PF 위기가 있으니까 내년에 무조건 특례론을 해야 되고 내년에 무조건 이쪽을 부양시켜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자산 가격이랑 건설 경기랑 보는 거를 좀 구분해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설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랑 자산이 무조건 침체하냐 또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경기는 경기고 자산은 자산이에요. 연결 요구리가 없진 않지만은 올해 썼던 정책은 자산은 올렸지만 경기를 살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도 똑같은 정책을 쓸지 아니면 내년에는 자산 무관 경기 쪽만 집중할지 그거를 구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다소 논쟁적인 주제일 수가 있는데 그 주간 동향조사 이제 의미 없다고 그렇게 어느 정도 결론이 났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진짜 그 주간조사 동향은 저도 보고 요즘은 사실 동향조사 잘 안 봅니다. KB든 부동산 원이든 동향조사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보고요. 왜 그런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월간 실거래 지수를 보고 있죠. 월간 실거래 지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KB든 부동산 원이든 모집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샘플, 이 표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샘플을 통해서 모집단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 그 샘플링 방식이랑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샘플링이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서 되게 편차도 크고 그 다음에 마사지가 들어갈 만한 구간이 양쪽 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 부동산원이랑 KB랑 부동산 114 저는 이 세 가지를 다 써가지고 그 현직에서 일을 해봤는데요. 이 주간이다 보니까 원래 실거래가를 기표해야 되는데 실거래가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22년 같은 경우에는 마레프 같은 그런 거의 4,000세대급 단지가 월에 한 건 거래되거나 1년에 4건 거래됐나 그 정도로 거래가 없었거든요. 그럼 거래가 없으면은 심지어 주간이니까 52주에서 4주만 거래가 있었고 나머지 48주는 거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물어봐서 가격을 적거나 KB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입력해서 가격을 기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봐서 했으니까 이 조사원이 물어본 가격을 통해서 조정을 하는 거고 KB국민은행은 부동산 중개업소가 입력한 가격으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호가가 반영이 되죠. 근데 KB 쪽에서 호가가 반영된다 그러면 그러진 않다 그러는데 근데 실거래가 없으면은 그럼 호가를 반영하지 뭐 내 맘대로 가격을 반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둘 다 기본적으로 호가가 반영되는 시스템인데 이거에 대해서 개념도 잘 안 접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발표를 해보니까
얘는 62,000호, 얘는 32,900호의 샘플링으로 얘가 훨씬 많았죠, KB가. 그래서 KB가 시세를 더 잘 설명하는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이제 더민당 그 박성애 의원실이 그 9일날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을 발표했는데 보고서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걸 보니까 그냥 마레프나 음마 같은 그런 대단지들이 거래가 제대로 잘 안 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자기적인 숫자들이 되게 많더라.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주가는 속보치, 그러니까 주가는 속보치고 실거래 지수는 케이스앤실러 같은 그런 정확한 가격이니까 그 월간으로 나오기 이전에 사전에 속보치 성격으로 이거를 보라는 게 양쪽의 전반적인 스탠스인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 속보치로 발표된 거를 사후 보정을 안 해. 보정을 안 하니까 주간 동향 조사가 그대로 누적된 채로 그냥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실거래 지수는 20% 넘는 하락을 했어요. 근데 속보치로 발표되는 동향조사는 KB는 마이너스 3%, 작년에 주택가격이 그렇게 빠졌는데 마이너스 3% 빠졌다고 합니다. 그다음 부동산원에서는 마이너스 4%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빠진 게 속보치니까 실거래 지수가 20% 빠졌으면은 그 사후에서 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 값을. 근데 양쪽 다 조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속보치 값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걸로 시장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시장 가격을 그 동향조사로 되어 있는 가격을 가지고 감정 평가를 할 때나 그 시차 보정을 할 때나 등등 다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여튼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월 단위로만 운영하는 실거래 지수만 운영하면 될 것 같고요. 속보치는 그냥 폐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요런 근거, 폐지해도 된다는 약간 이런 식의 근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폐지하면 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간은 알아서 할 거고요. 그 부동산원에서는 폐지를 하겠죠. 민간은 뭐 주간으로 발표하든 안 하든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혼부부 관련인데, 신혼부부는 국토부가 신생아 출생 관련해서 내년에 그 신생아 특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생아 특공이 있어서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을 1억 3천까지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상당히 많이 배정할 예정인데, 현재 디딤돌이나 버팀목 쪽에서도 신혼부부에 대해서 일부 완화한 거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음에 안 드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합산소득 7천만 원에서 8,500으로, 그 다음에 6천에서 7,500으로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래서 전세자금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그 다음에 매매자금 대출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올려줬는데, 이게 인당 예를 들면은 뭐 한 6천만 원이면은 곱하기 2하면은 1억 2천 정도 되는 건데, 이거를 합쳤을 때 얼마 안 올라가게 했기 때문에 소득 기준에 대해서 불만인 분들도 많겠지만, 근데 이것도 이게 그 주택 대출 금리가 굉장히 낮은 그런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디딤돌 대출 같은 이런 대출 제도가 있다는 거를 아시면은 이 소득 기준 여기 부합하면은 이런 걸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를 받으면은 이런 금리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런 금리는 거의 나오기가 어렵고, 근데 이런 디딤돌 대출을 누가 받냐면은 정말 받을 만한 사람들도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디딤돌 대출 대상자들은 이런 걸 잘 알아보시면 좋겠고, 어쨌든 8,500만 원으로 소득 기준이 올라갔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출산 가구, 2년 내 신생아 출산 가구는 합산 소득 기준이 1억 3천까지 올라가고, 이 정도는 정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산 1.3억 가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체의 상위 5분위 가구가 월에 1,100만 원 벌어요. 그래서 이 월에 1,100만 원 기준으로 곱하기 12개월 하면 1억 3천 나오는데, 상위 20% 기준가액이 소득 1억 3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작다 이러시면 이분은 진짜 돈 많이 버시는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금액은 웬만하면은 거의 다 적용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 1.3억이라는 거는 상위 20%, 이 5분위의 소득 딱 그 평균선이 1.3억이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요 출산 가구 기준으로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포 원베일리의 그 창문이 이렇게 파손된 사진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이 돌았는데, 이게 뭐 30세대 정도 파손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창호는 21년도에 PD 수첩도 있었어요. 아시겠지만은. 그 아주 유명한 조합장님이 있으셔가지고 그 조합장님이 독일제 창호를 쓰는 과정에서 뭐 창호폭이 3.6m로 통일돼 있고, 그래서 이게 거실은 엄청나게 넓은데 창호폭이 작으니까 이상한데 뭐 연약집안 얘기를 하고 하여튼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창호가 이렇게 깨지는 걸 보니까 저도 좀 신기해가지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깨지면은 결국 이게 그
두 가지인데 뒤틀려서 깨지거나 아니면은 안에서 그 내압을 받아서 내압 외압을 받아가지고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창호 시공을 하면서 이렇게 깨지는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왜 그런지 조금 그러네요. 일부는 뭐 뒤틀려서 깨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 프레임이 다 있는데 프레임체 뒤틀릴 거면은 와 이게 진짜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좀 좀 그러네요. 근데 저도 삼성물산 출신인데 그 삼성물산 예전에 싱가포르에 지었던 건물이 싱가포르 레펠타운가 이렇게 기울었거든요. 이렇게 기울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그러니까 서서히 점점 기운 거예요. 서서히 기울다 보니까 유리창을 이렇게 딱 이렇게 시공을 했는데 서서히 기울다 보니까 유리창을 이렇게 맞춰서 시공을 하려 보니까 이쪽은 그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이쪽은 좁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건물이 이렇게 한참 기우니까 이제 이쪽은 압을 받아가지고 이제 유리창이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이쪽은 당겨져가지고 또 그 깨지는 상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 경험이 있다 보니까 되게 그 저 같은 사람은 예민하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일부 그거는 건물 전체가 이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는 심각했는데요. 여기는 일부 몇 개 창호가 이렇게 되는 거여서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뭐 그 뭐냐 21년에 PD수첩 영상을 제가 나중에 링크를 한번 드리겠는데 그게 있었던 단지들이 이런 게 나오니까 참 하여튼 이렇게 고급 주택인데 이런 일이 생기면 되나 싶으면서도 참 허허 네 아마 유리 옮기다가 뭐 흠집 나왔다가 압력 받아서 터진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내압 외압이 조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실내라는 게 압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 이 안에서도 여기 외조기랑 공조기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뿜어지게 되면 안이 양압으로 차거든요. 그래서 문 열면 공기가 확 나가는데 그 양압이 좀 많이 찼거나 등등 하여튼 여러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뉴스인데 그 코앞으로 다가온 공공분양 뉴홈 3차 사전 청약이 있습니다. 하하 이 사전 청약이 드디어 9월께 나오는 거네요. 예, 근데 특공이랑 일반 공급이 조금 시차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 6월, 9월, 12월이었거든요. 그럼 9월은 추석 전에 했어야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10월에 분양을 합니다. 남양주 진접 2, 그다음에 구리 갈매지구, 그다음 서울 마곡에 나눔형으로 260가구 있고요. 마곡지구에 하남 교산 3기 신도시죠. 군포 대하미지구, 안산 장상지구, 그다음에 인천 계양신도시. 계양신도시랑 교산신도시는 이거는 완전한 3기 신도시고요. 뭐 대하미지구나 장상지구나 그다음에 구리 갈매지구나 남양주 진접지구나 이런 데는 다 2기 신도시 플러스 알파지구 되겠습니다. 마곡은 뭐 MB 때 지었던 건데 이거 10-2구역에 나눔형으로 그 지을 예정이거든요. 이 나눔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곡지구는 사실은 그 토지 임대부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분양 안 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거니까 요 케이스하고 이 선택형 케이스 두 개는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홈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네프콘에 이렇게 이미 올렸었거든요. 한 달 전쯤에 이 9월에 올라오는 뉴홈 관련해서 글들을 올렸고 특징들을 다 정리해 놨기 때문에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한 주간 뉴스를 좀 정리를 했는데요. 저희 그 네프콘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네프콘 통해서 제공하는 건 뭐냐면은 분기에 한 번씩 좀 풀리포트를 써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한 풀리포트를 쓰는데 아마 다음 달에 나올 풀리포트에는 내년 시장 전망을 풀 리포트 PDF로 제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네프콘 구독을 하시면은 그거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 시장 전망 관련해서 열심히 자료를 정리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아까 뭐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이 2배다 어쩌다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성 관련해서라든가 이런 리포트들 그리고 뭐 동대문구의 이런 가치평가 리포트 한 것도 있었고 강남 4구 가치평가 리포트 다 했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뉴스는 꾸준히 일주일에 하나씩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요 칼럼들도 정리를 하는데 관련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는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퀵하게 전달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 3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 뉴스 스트리밍은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스트리밍은 계속 이어서 지금 칼럼 제가 생각하는 내년 시장 전망이나 그 다음에 최근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로 썼던 그런 칼럼을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그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쓰고 나서도 그냥 개인적으로 시장을 이해하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요. 뭐냐면은 제목이 PIR이 주택가격의 상한선을 정해준다는 내용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퇴근길에 들으시기에는 뭐 퇴근길에 이런 걸 들어야 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간단한 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고 되게 직관적으로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주택가격 비교를 할 때 PIR을 많이 쓰죠. PIR이라는 거는 자기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몇 배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이랑 KB랑 다 PIR을 발표를 해요. 근데 KB는 PIR을 두 개를 발표하더라고요. 하나는 좀 복잡하게 들어가서 어디 숨어져 있는 PIR이 있고요. 이게 근본 PIR이고, 담보대출 PIR이라는 거를 되게 부동산 데이터 허브의 표면에 뻥 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담보대출 PIR이라는 거는 내가 우리 그러니까 KB은행을 통해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주택 가격을 그 소득으로 나눠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담보대출 PIR이 부동산 원에서 하는 그 PIR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KB는 모든 가구의 소득대로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나눠서 5개 분위로 1, 2, 3, 4, 5 가로축으로 딱 잡고요. 주택가격도 1, 2, 3, 4, 5 이렇게 5x5 매트릭스로 PIR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KB의 PIR을 보면은 소득 상위 20%인 사람이 집값 상위 20%를 살 때, 소득 상위 40%인 사람이 집값 상위 40%를 살 때 각각 PIR이 몇 배인지를 알게 되면서 전반적인 각 구간별로 그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조금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저희는 제일 관심 있을 만한 거, 그 서울에서, 그러니까 지역도 전국이 아니라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5분위 주택, 이건 제일 비싼 주택, 상위 20% 주택. 이 5분의 주택을 5분위 소득, 이 서울에 소재한 사람 중에 돈 제일 잘 버는 인간들, 그 중에서도 그 상위 20%, 이게 제가 1, 2, 3, 4, 5, 1, 2, 3, 4, 5라고 했는데 이게 전국 기준도 있고 서울 기준도 있잖아요. 근데 서울 기준에서 5의 5 조합.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소득 대비 집값이 몇 배냐,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2016년부터 보시면은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요. 왜냐면 분기마다 소득액이 상당히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선을 그려보면은 12배에서부터 이렇게 쭉 와서 한 2020년 정도 되니까 14배 정도 됐고요. 13배, 14배. 그 다음에 2020년 그 임대차법 개정하고 코로나 제로 특수 때 어디까지 가냐면 16배까지 갔다가 한 15배, 16배까지 올라갔죠. 그러다가 좀 상당히 유지하다가 작년에 이만큼 드랍해서 이게 13배까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평균적으로 한 14배 살짝 안 되게 13.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선으로 놓고 보면은 보시면 이게 15배 정도 거의 16배 가까이 되는구나. 요 한 2020년부터는 평균적으로 15배 이상에서 놀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올라갔을 때는 막 17배, 18배 이렇게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서울 살면서 소득이 제일 많은 그 가구 입장에서 서울의 집값 상위 20%를 봤을 때도 자기 소득의 18배까지 갔다가 지금 16배 정도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참고로 전국 기준 상위 5분위, 전국 상위 5분위 소득이 연소득 1.3억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합산 1.3억인데 애를 낳다, 이거는 그 소득 기준으로 전국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건데요. 서울시만 이게 따로 나와 있는 자료가 없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 전국 평균비 소득이 한 40%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임의적으로 1.4를 곱하게 되면은 서울에서 상위 20% 가구는 합산 1억 8,600 정도 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부가 맞벌이로 아니면 외벌이로 이 정도 벌게 되면은 상위 20% 가구가 돼요. 근데 상위 20% 가구에서 그러면 16배 곱하면 몇 배인 줄 아세요? 13배를 곱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지금 16배 정도 되잖아요. 이게 16배를 곱하면은 거의 30억이에요. 와우. 그러니까 이 30억이라는 아파트 가격은 소위 서초구, 강남구의 34평 이상의 신축들이거나 아니면은 이보다 큰 평수들은 지금 다 이 금액을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송파구나 용산, 마포 같은데, 송파, 용산 같은 데를 포함해서 그런 데서 큰 평수, 그러니까 거기 30평이 아니라 거기 40평대, 이런 것들이 요 금액을 거의 건드리거나 넘어가요. 그러니까 거의 평당 1억에 육박하는 진짜 초고가 주택들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소득 20%인 사람이 이런 집을 살 수 있냐? 근데 안타깝지만 DSR 40%에서는 이 16배라는 숫자는 살 수가 없는 숫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단위를 통일해 볼게요. 자기소득이 1이에요. 자기소득이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내가 5천이든 6천이든 1억이든 우리 가구 소득이 1인데 PIR이 16배라는 거는 주택가격이 16이라는 거잖아요. 주택가격이 16이면은 내가 자기 자본으로 다 사는 게 아니라 대출받고 사니까 주택가의 60%를 LTV로 담보대출을 일으키게 되면은 주택이 16일 때 60을 빌리면 대출액이 9.6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편의상 1억짜리인데 16억을 산다 그러면 60% 빌리면 9억 6천 빌리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대출 금리가 3%냐 4% 모기지냐 5% 모기지냐 상환기간 30년이나 40년이나 50년이나 쫙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3x3 매트릭스로 계산해 보면은 매년의 원리금 상환액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 원리금 상환액을 자기 소득으로 나누면은 DSR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기계적으로 나온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3년 6월 기준 매매가 30억에 60% 17억을 대출을 받고 와우 일단 받았다고 해볼게요. 4% 40년 지금 현재 신규 주담대 4% 40년으로 받았을 때 이 4% 40년이 은행의 역마진 모기지잖아요. 지금 은행이 원래 5% 모기지 하다가 올해 100bp 낮아준 건데 이렇게 되더라도 그 원리금 상환액이 연 거의 9천만 원 되기 때문에 DSR 48%가 됩니다. 근데 5%를 받으면 DSR이 55%가 돼요. 그래서 최근에 DSR 그 집단 대출에서 DSR 55%인 집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 그 집들이 요런 경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가 주택에 중도금 잔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는데 DSR이 넘는 50% 넘는 케이스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런 게 되는 건데요. 근데 과거에는 DTI 60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어도 빌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DSR 40은 이게 안 됩니다. 그러면은 거꾸로 말하면 그 자기소득이 이를 때요. 주택가격이 X일 때 주택의 60%를 3, 4, 5%, 30, 40, 50년으로 받을 때 내가 얼마까지 주택가격을 살 수 있는지 신규로 이게 답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정리하면은 4% 금리로 40년을 빌리는 경우에 PIR 상단은 내 소득의 13배까지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본인이 만약에 자기 소득이 1이고 내가 받아야 되는 대출이 4% 40년 조합이면은 자기 소득이 13배까지는 사실 수가 있습니다. DSR 40%. 다른 대출이 완전히 없다는 전제하에. 근데 5% 금리로 40년을 빌리게 되면은 자기 소득의 11배 이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다른 대출 아예 없다는 거 전제하에. 왜냐면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5%를 30년으로 조합하게 되면은 PIR 상단이 10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DSR 40%를 유지했을 때 5% 30년 10배, 5% 40년 11배, 4% 40년 13배. 그러면 4% 50년 조합도 있겠죠? 이거는 14배가 조금 넘어갈 거예요. 이런 배수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 대출 금리가 몇 %이고 만기가 몇 년도인지에 따라 가지고 자기소득 DIR이 계산되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신규로는 못 사니까 어떻게 사야 되냐? 그러니까 앞서서도 서울 소득 상위 20%인 1.86억 가구가 DSR 40%로 살 수 있는 주택가격 상단이 24억이 현재 주택가격 상단이고요. 이게 29.7억에서 내려온 거예요. 아까 16배에서 13배로 그러니까 그 13배라면 24억 정도 되는 거예요. 16배는 요 금액 되는 거고요. 근데 은행이 역마진 포기하고 5% 정상 모기지를 하게 되면 11배가 되죠? 그럼 20.46억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만큼 내려간다가 아니라 그 현재 이만큼 주택 수요가 근본적으로 올라올 수 없는 DSR 40%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DSR을 보지 않는 대출. DSR을 보지 않는 대출이라면은 저는 이걸 고가일 때 일부러 한 건데 이게 소득이 0.5이고 주택 가격이 8이어도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컨셉으로 DSR 안 보고 DTI만 본다면은 9억 이하 주택을 살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특례 모기지론이 더 올해 유난히 강력하게 작동을 했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DSR을 봤을 때 왜 고가나 초고가로 갔을 때 그런 주택들의 그 수요가 확 올라오지 않는지, 그러니까 서울시 주택 매매 거래량이 왜 다시 근본적으로 복귀하지 않느냐, 그거를 약간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은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이 높다 보니까 그 소득을 깡으로는 가지 못하고 종전 어떤 주택이나 다른 자산을 팔아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과거에 저는 20년 9월에 보유주택을 처분했었는데 그때도 PIR이 약 16배를 건드렸습니다. 16배보다 좀 더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때가, 그러니까 16배를 건드렸던 요 때인데 제 기준에서 저도 상위소득 20% 이내에 충분히 들었고
그 다음에 서울 소재 상위 20% 이내 주택 가격이 얼마인지 대략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살라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15억이 넘는 주택의 LTV가 0이었기 때문에 대출을 이렇게 해서 살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전세 끼고 살 수가 있었는데 근데 전세 끼고 집을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내가 거기 거주해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거를 내 소득에서 내 대출로 이땐 DSR이 없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높아 보이더라고요. 너무 높아 보여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소름공식이라는 그런 모델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이거는 진짜 지속 가능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구간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제 가격에 대한 고가라는 판단을 하고 그냥 주택을 미련 없이 매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 서울 안에 아니면은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사는 지역에 그게 부산이든 대구든 자기 사는 지역에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서 그다음에 자가주택을 선호하지 않을 사람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가격이 너무 진짜 소위 말해서 미친 가격으로 올라가니까 그냥 이거는 선을 넘고 어느 순간 지속 가능하지 않은 가격대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있으니까 옛날보다는 좀 더 쉽게 정리하면은 정리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22년 1월 달에 그 유명한 DSR 40%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DSR 40%를 시작을 하니까 가격 레벨은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소득은 1이고 가격 레벨은 막 15배, 16배 놀고 있었는데 DSR 40을 시행을 해보니까 이거를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시장이. 그러니까 수요가 소멸을 했어요. 그래서 DSR의 위력은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수요를 완전 증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22년 말 가격이라는 게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22년 말에 소위 20% 넘는 그런 가격 조정이 있었던 거는 그 수요가 있을 법한 가격대까지 건드리면서 이렇게 조정이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격 조정이 쭉 일어나는 국면에서 그냥 PF 문제랑 미분양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DSR 자체를 건드릴 순 없고 특례론 만들고 50년 만기 대출 만들고 이러면서 DSR을 우회하는 그런 상품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가격을 받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상황에서 작년 말 가격보다 요만큼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그 시장의 이 시스템이 그대로 작동을 했을 때 시스템이 커버하는 가격 레벨이 어딘지 아직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건 계산해 보면은 나오는데 PIR 13배 정도 되는 가격이 이론상 상한 가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현재는 이거보다는 좀 많이 높은 구간이니까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유지 가능하냐, 그러니까 지금 16배라는 숫자가 이게 유지가 되는 숫자냐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그렇다고 뭐 갑자기 붕괴하냐 그게 아니고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진짜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이 딴 대출이 없어야 돼요. 딴 대출 하나도 없이 진짜 주택에 정말 올인해가지고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택구입의 팁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본인이 4% 40년 조합을 하실 거면은 자기 소득의 13배 이상 주택을 사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 당장은 아니지만 좀 지나면 현금 흐름 문제가 굉장히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이런 13배 이상의 주택을 사려고 하시기보다는 이 변동성이라는 거는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 변동성을 무조건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자산이라는 게 자된 것처럼 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짧은 시장이 갖고 있는 고유한 변동성이 그거를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비싼 거를 사버리게 되면 현금 흐름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 문제가 안 생기게 자기 소득 대비 11배. 왜냐하면 5% 40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지금 높으니까 자기 소득이 11배 정도로 사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이거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보실 거면은 뭐 10배, 10배에서 11배 요 사이 주택들을 사시면은 그러면은 주택 가격이 좀 조정을 받거나 금리가 지금 시장 금리보다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기 소득에서 어느 정도는 그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있을 거고요. 근데 내가 막 13배 이상, 14배, 15배 이런 주택을 전세 끼고 사든 매매 끼고 사든 결국 매수하시게 되면은 그때는 현금 흐름 문제가 생겨요. 그냥 거의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너무 무리해서 주택 구입을 하지는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장 전체에도 통용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전체가 일부 구간에서 그 자기 소득 구간들을 보면은 완전히 그게 1대1 매칭은 안 되죠. 그리고 종전 자산도 있기 때문에 종전 자산을 처분하고 가면 되니까 이게 완전 유지 불가능하냐 그건 아닌데
종전자산 처분해야만 집을 사는 그런 사회라면은 뭐 내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그 집을 영원히 못 산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수요가 근본적으로 올라오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시장 전체로도 어느 정도 주택 가격의 그 상한선이 소득 대비해서 몇 배 정도 되는 구간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현재보다는 저는 그게 좀 더 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지금 유난히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시장 금리가 요즘 다시 조금 튀고 있더라. 그래서 한 8월까지만 해도 시장 금리가 내려가다가 대출 상품 금리가 내려가다가 9월, 10월 되면서 대출 상품 금리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PIR 위축이 시장에 조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지금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시고, 뭐 그치만 뭐 사야 되는 사람은 요 구간 안에서 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그 주간 뉴스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컬럼을 한 일주일에 한 서너 개 쓰는 것 같은데 그 컬럼들 중에서 읽을 만한 거 요약해서 발표하는 그런 자리를 갖겠고요. 어쨌든 그 10월 들어서의 시장 분위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상품금리가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 상품금리 올라가는 거는,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 시장금리라는 게 있고, 시장금리에 준동해서 우리가 받는 대출 상품 금리가 있는데, 이 기준금리는 23년 보면은 고정이었고, 시장금리는 한 3, 40bp 내려갔고, 상품금리는 100bp 이상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준금리 인하 효과를 경험을 했고요. 금리 인하에 따라서 아까 전세대출 보셨겠지만 전세가 펌핑의 마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매매가 역시 얼마든지 올라갈 만한 환경이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10월 이후부터는 뭐 약간 너무 빠를 수도 있지만 시장금리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상품금리도 그에 비례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후부터는 다시 조금 금리 상승 국면인 것 같아요. 기준금리는 변함없죠. 기준금리는 내년에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시장금리랑 상품금리가 더 중요하고, 우리는 시장금리보다 상품금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린 대출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상품금리 단에서 보면은 상품금리 단 금리 상승 효과가 있냐 없냐, 그게 지금 금리 인하 효과가 끝났냐 안 끝났냐가 중요한데, 올해 있었던 금리 인하 효과가 이제 얼추 종료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상품금리 상승 효과가 슬금슬금 나타나고 있다.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그 오늘 스트리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